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울 것. 김대리는 아이디어맨이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 과장은 언변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 어려운 계약을 척척 따낸다. 신대리는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다. 바이어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 과장은 머리가 비상하다. 남들이 며칠 동안 끙끙대도 못 푸는 문제를 한두 시간 안에 풀어낸다. 얼마 전 들어온 신입사원은 일머리가 뛰어난데 성격까지 좋아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다 고만고만하다.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잘난 동료들과 상사 앞에 서면 자꾸만 위축이 된다.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도 설마 신입사원이 나를 앞서가지는 않겠지? 아, 이런 못난 생각까지 한다니 나는 정말 최악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은 약점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절대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고, 둘째는 약점을 꼬투리 잡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행여나 약점이 노출될까봐 그것을 숨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약점만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혹시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약점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은 개미 귀신과도 같다. 개미 귀신은 모래 속에 구멍을 파놓고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린다. 구멍에 빠진 개미는 그곳을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구멍은 더 깊어지고 결국 주변의 다른 것들마저 함께 파묻히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약점을 없애려 할수록 약점이 사라지기는커녕 장점까지 매몰되어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약점은 아무리 극복하려 해도 보통 수준 이상이 되지는 힘들다. 그러므로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강점을 찾아내 그것을 키우는 게 100배 낫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강점은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면 보통 수준을 넘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강점에 집중하면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약점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약한 부분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약점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당당한 태도.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는 강의를 하기 전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곤 했다. 수많은 강의와 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지만 매번 강의 도중 말실수를 하거나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불안에 떨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발목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또한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척 피로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러셀은 조금 실수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닌데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디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점차 약점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말실수가 줄어들고 긴장도 덜하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점을 이겨낸 셈이다.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약점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고백하자면 나도 러셀과 같은 약점이 있어서 강연을 할 때면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한 뒤에 강연을 해왔고 이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겁내지 않으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모든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결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거나 추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보기보다는 보완하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약점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때로 남들이 실망한 듯 보이면 러셀처럼 속으로 외쳐보라. 그게 뭐 어때서? 나에 대한 남들의 기억은 금방 잊힐 테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만약 보완이 잘 안 되면 그 약점에 대해선 신경을 꺼버리고 대신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다져나가라. 그것이 바로 약점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주위를 둘러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항상 친절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부탁도 들어준다. 혹시나 부탁을 거절했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처럼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화가 나도 아닌 척 애쓰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기분을 신경 쓰느라 자기 마음이 골마 터지는 것은 보지 못한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이 일단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서둘러 사과를 해버림으로써 마찰을 피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속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나친 사과는 아니하는 만 못한 법이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서로가 얼굴 붉힌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려 하는가? 다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꼴이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이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다음부터는 별다른 죄책감조차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상대가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올 경우 결국 분노는 내 안에서 곪게 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만다. 참으면서까지 관계를 지키고자 애썼지만 결국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딸에게 굳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말부터 했다. 평소 딸의 성품으로 보자면 시부모에게 잘하려고 무지내를 쓸 텐데 그러면 시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 나중에는 딸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딸에게 편한 며느리가 되는 게 너한테도 시부모한테도 좋아 라고 말했다. 어떤 관계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야 서로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접촉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배려하되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한계 설정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태도를 뜻한다. 하지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선을 그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더 크다. 물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잠시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독일의 관계 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치유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계를 설정하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자 비로소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을 그어서 더 발전하는 관계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선을 그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런데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오면 일단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곧바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때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불쾌한 대우를 받더라도 상대방은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내 의사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 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을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자. 젊음, 탄력, 검은 머리, 체력, 건강, 열정, 성기능,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남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 자손, 주름살, 뱃살, 검버섯, 고집, 잔소리, 격정, 회한,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대에는 연륜으로 다져진 연장자들의 지혜가 후세대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을에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연장자들은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내 삶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과거로부터 나와 미래로 뻗어가는 연속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연속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전의 지식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전 세대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고리따분한 낡은 것이 되어버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역사적인 연속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뜻한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 본토인들 팀에 끼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참 뒤처진 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살게 된다. 그 결과 나이 들면 어느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저항할 에너지도 낙천성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년기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일까? 그래서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듯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배열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도 마찬가지이다. 70, 80, 90살이 지나서도 꾸준히 변화한다. 이때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비참하고 삶의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하고 변화하는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만약 심리적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앨런 랭어 교수는 한수도원을 20년 전인 1959년과 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서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벤허, 뜨거운 것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네킹콜의 노래를 듣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소 2, 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전 세계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앨런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즉, 같은 70세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젊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뭘 하든지 나이부터 따지고 나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70세를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70세라도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은 100년을 살아보니 60세 전까지 자신은 미숙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듯 나이 들어서도 힘 닿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와 살고 있거나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사소한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결정하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놀드라는 참가자는 실험에 참여하기까지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 동안 빨래와 설거지, 청소 등을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것을 기꺼이 해냈고 나중에는 무엇이든 더 찾아서 하게 되었다. 2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고 결정권을 갖게 되자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 즉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그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엘렌 랭어 교수는 늙는다는 착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동료 주디스 로딘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사망률은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64살밖에 안 되었지만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일단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다. 한 발을 떼고 또 다른 발을 떼기 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두 발로 신나게 뛰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팔과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 둘 늘어만 간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구순의 어머니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머리를 염색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책을 읽을지, 친구에게는 어떤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고 결정한다.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덜 아픈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도 기쁘다. 기왕 오늘 나는 눈을 떴고 일어났으니 재미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오늘을 보내는 방식이고 나의 들매 대처하는 자세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